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시장 불안감 커지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출연자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결국에는 극적인 협상을 이뤄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011년이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때의 미국 증시가 이런 부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이상, 거의 19% 가까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거의 30%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가 빠지고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러셀 2000이 또 1% 이상 빠졌어요. 지난주의 흐름도 그렇고 이번 주의 흐름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인데 다우존스와 러셀 2000, 즉 경기 민감한 지수와 또 인플레이션 민감한 지수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지수들은 상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수 중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승을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내용이 보면은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지금 홈디포 실적이 나오면서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된 쪽에서 주택 관련 그 부분의 것이고요. 전체적인 소비를 보시면은 0.4% 전달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곱하기 12 하면은 4.8%, 5%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1사분기의 전체 S&P 500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4%가 넘습니다. 그 정도면은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률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 작년에 거의 두 자릿수 명목 상승률이었으니까 네. 지금 올해는 그렇게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예. 아마도 타결될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전략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흔히 말하는 X데이트가 6월 1일이잖아요. 이때까지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부채 한도 시나리오를 좀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지금 이제 JP 모건이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X데이시 6월 1일이라고 자꾸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있죠. 7월인지 8월인지 모르겠지만 6월 1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타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타결할 가능성이 7%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 바로 전에 타결이 돼서 근데 이제 연장을 하는데 네. 그 규모가 단기,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몇 년 뒤에 또 만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게 70%. 근데 이제 연장을 굉장히 길게 해주면 그 가능성은 22%.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디폴트 발생은 0입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그만큼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IRA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미국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온쇼어링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자금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은 패권을 유지시키려면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면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패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생기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중에 욕을 먹겠습니까? 결국에는 타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은 그때 2011년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78번의 협상 중에서 네. 딱 한 번 있었던 예를 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저희는 잘못된 전략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있고요. 셧다운 가능성은 조금 열어둬야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 자체가 뭐 셧다운까지 가면 2번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셧다운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래요. 협상 타결도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전략을 주식을 다 팔고 채권을 사고 금을 사고 뭐 이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맞춘 전략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좀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 것 중에 좀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다 예, 보지는 예.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아까 인터뷰한 내용을 네. 보고 있으면은 협상 타결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RA 법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공화당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그쪽을 푸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펴려면 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타결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간밤에 나온 소매 판매 지표 자체도 뭐 증가세긴 합니다만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은행권이라든지 대출, 예대율주 저희가 좀 꾸준하게 좀 팔로우업을 했잖아요. 네.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일어난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또다시 20% 빠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수준에서 다시 상승하는 장이 나올 것이고요.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지금 장 대비해서 뭐 10% 정도 빠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경기 침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한다. 이런 지역 뉴스가 은행들,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게 은행이 파산을 하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IMF를 경험했고 예.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실 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은행권의 파산과 이게 대출 감소로 연결이 되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예.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지금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강화돼 있어요. 대출 기준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은행 대출 때문이 아니라 정부 부채 때문인 거죠. 예.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평가손을 실질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이 빨리 빠져나오니까 그걸 던지다 보니까 평가손이 실질 손실로 되고 이게 이제 자본금을 깎아먹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파산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 강화가 됐지만 대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환경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보시면 연체율이 2.25%가 지금 신용카드 관련 쪽이고요. 1.24%가 전체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4, 4분기고 네. 올해 1, 4분기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별 은행들의 숫자를 보면은 JP 모건은 0.88% 신용카드 관련된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14%.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라는 얘기예요. 작년 4, 4분기보다. 그만큼 개인들의 펀디멘탈은 튼튼하다. 아까 소비 보시면 0.4% 전달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이 심사 기준이 강화된 부분은 기업들,
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신용카드 쪽, 그리고 모기지라든지 주택 관련된 쪽은 심사 강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미국의 개인들은 우리나라의 개인들보다 훨씬 펀더멘탈이 지금 튼튼하다. 그래서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는 있어요. 그럼 여전히 8.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나왔던 데이터는 마이너스 6.7% 연간 환산이지만 네. 그 전 4주는 플러스 17.9%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쉴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다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예. 정말 낮아요. 예대율. 그래서 예금보다도 대출을 적게 해줬기 때문에 네. 예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높은 금리에 해주고 싶은 당연히 욕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네.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저희가 계속 해드리는 거고, 근데 저 숫자가 옛날에 보시면은 저기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죠. 저게 95년도부터 2000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때 예대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큰 장이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위험도 있고 상승 가능성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놨어요. 예. 2011년도에 이 디폴트 정도 수준까지 미국의 지금 선물 매도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진 전략을 펴고 있다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CFD 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네. 위험 리스크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미 벌써 그 리스크에 대해서 반영을 너무너무 많이 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타결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노려서 큰 폭의 폭락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혹시나 그럴까 봐 하면서 헤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징이 빠르게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대율 추이라든지 이제 은행권의 그 대출 여력을 체크해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제조업 지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안 좋게 나온 지표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얘기도 또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번 보시면은 네. 그 ISM PMI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비제조업이고요. 하나 다른 걸 보여주시면은 네네. PMI 지표가 제조업인데 제조업 IS PMI. 네, 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95년도의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제 2008년 더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2020년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걱정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은 95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이 사실 미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지금 고용자 수를 보시더라도 피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게 제조 산업이에요. 예.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 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를 올려주시면은 예. 그 지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업 지표 예. 쭉. 근데 그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밑에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딱 지금 50 정도 수준. 예, 그죠. 거기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돌아서기만 해준다면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50 겁니다. 이상이면 이제 확장이니까요. 네. 또 다른 지표들도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 한번 보시죠. 뭐 시카고 PMI 지표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글로벌 S&P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있어요. 보시면 이미 50 위로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떤 이 과거의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예. 이런 수준의 어떤 급락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기가 옛날처럼 막 화랑일 수는 없고 둔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환경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바닥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로 넘어가면 방금 보면 뭐 그 반도체 쪽이 이제 바닥을 지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경기가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또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 그렇게 변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낮은 성장률 시대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초과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근데 그게 바로 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 국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매도 전략보다는 조금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연준의 행보도 또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5월달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채권을 사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지금 5.25인데 예, 많이 떨어뜨려서 막 2%대로 다시 떨어뜨릴 거다.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예,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안정적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2년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인플레이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조업 PMI 지표는 안 좋지만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쁘지 않죠. 괜찮고, 예.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소비가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소비가 안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지난달에 5%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예. 저건 좀 너무 높기는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계속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서 변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도 그만큼 진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일 예. 거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떨어져서 금리가 많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많이 떨어질 거다고 생각한다면 채권을 많이 들고 계셔야 되는 네.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이미 많이 빠질 대로 빠졌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 올라갔다가 3.4 갔다가 또 다시 또 3.5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3.5 수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10년물이요. 아마 이런 수준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옛날처럼 인플레이션 평균치가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지난 10년 동안에 요번에 경기 막 그 인플레이션 높아지기 전까지의 평균 계산해 보십시오. 1.6%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2%대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은데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근원 서비스 CPI가 0.1%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죠? 1.2%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예상할 수는 있지만 주거비 쪽을 한번 보시면은
주거비 쪽은 그래도 여전히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달 대비해서. 네. 곱하기 12 하면은 뭐 5% 정도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거비와 근원 서비스 두 개를 다 더해서 계산하면은 한 2%대 중반 나오는 거죠. 그럼 곱하기 12 하면은 3%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5%지만 예.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 3%에서 막 떨어져서 1.5%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숫자면은 금리도 예. 요 숫자에서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더 낮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은 전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안 올리지만 금리를 떨어뜨리는 폭도 네. 지금 10년 국채 금리 3.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까지 더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5.25에서 아마 앞으로 1년 뒤에 한 4%, 3.5%까지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면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경제 환경과 지금의 금리 환경은 95년도에 있었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좀 떨어뜨렸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던 기간이 5년이 일었었어요. 예. 이 시대와 비슷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물론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전략은 금리를 3.25에서 3.5에 딱 픽스를 해놓고 예.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든 이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우리가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래서 좀 올려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한 3%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뭐 지금 상태로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가능성도 높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 5%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5.25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예. 얼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의 금리 있을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4%대로 떨어뜨리겠죠.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예. 또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렸었을 때의 시장이 어땠느냐. 보통 과거에 금리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개월의 주가 흐름을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3%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예. 9번 중에서 7번이 올랐고 2번만 마이너스였다. 근데 대부분 다 올랐고 많이 올랐을 때는 30%도 올랐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6월 달에 그 금리 동결을 한다. 뉴스가 딱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예.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그래서 7, 8월에 폭락장이 오고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지금 전략을 많이 세워놓은 경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을 펴고 있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실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워낙 이제 예상치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전망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뭐 경기 침체 이슈하고 연동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같이 예. 숫자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좀 편해요. 시장을 들여다보기가. 왜냐하면 지금 1사분기 숫자를 딱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막 대출 데이터라든지 예금 데이터라든지 뭐 변화가 계속 일어나지만 그런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기업 실적을 보시면은 저기에 나와 있듯이 1분기 S&P 500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78%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높은 EPS, 그러니까 네. 순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치보다 6.5% 정도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주당 순위. 예, 이거는 이제 과거 역사 대비해서 10년 평균 대비해서 비슷한 정도의 예상치 상회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은 75%의 기업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더 좋게 발표를 했고 예상치보다 2.5%포인트 더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과거 20년 뭐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은행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익 증가율이 예. 마이너스 뭐 16%까지 빠진다. 뭐 대표적인 M사라든지 보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발표를 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EPS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몇 프로.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면서 시장이 10몇 프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원래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7%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얼마죠?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럼 예상보다는 높아요. 그죠? 선방한 거죠. 예, 선방한 거죠. 2, 4분기도 아마 원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몇 이렇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떨어질 거고 4, 4분기에 돌았을 거다. 내년도가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장이 빠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미 그 예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5%밖에 안 나오고 또 2, 4분기가 마이너스 한 5%밖에 안 나오고 3, 4분기는 오히려 보합이고 4, 4분기는 플러스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던지면 안 되겠죠. 이익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 예. 네, 그래서 지금 또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죠. 저 4.0% 매출 증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GDP 성장률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국내 총생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원래 예상은 1, 4분기가 플러스 1.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나 나오고 있어요. 2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명목 GDP 성장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은 작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명목은 4%대, 3%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까 임금 상승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5%, 낮게는 3%, 이 정도 나오면 소비도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경기 침체와 급격한 이익 감소 폭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PER, 이게 이 멀티플이죠. 근데 멀티플이 지금 18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잖아요. 예. 이게 딱 보면은 평균이에요. 평균. 10년 평균보다는 낮고요. 예. 죄송합니다. 높고요. 5년 평균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멀티플이 좀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ROE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또한 또 아주 급등이 나오기도 좀 어렵죠. 평균이니까. 예. 뭔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터져야지 네. 올라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섹터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시장이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갈 거고 네네. 이제 4, 4분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장 전체가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가 네. 진짜 중요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는데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양시장 좀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반등 흐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2%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48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8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 흐름 괜찮네요.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5,900원. SK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올라줬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1,5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4,000원이죠. LG화학이 0.8%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70만 1,000원이고요. 삼성 SDI도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만 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가 1.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연출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호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인 좀 반등세로 보여지진 않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2%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3만 원이죠.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예상됩니다. LNF가 0.8% 상승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는 25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8만 1,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보합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20% 급등을 나타냈었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개장 이후 또 장중 주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3% 약세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1만 1,700원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2%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 올해 말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제 섹터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섹터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을 봐야 되냐면 네. 우선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3%대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3%의 인플레이션이 낮은 겁니까? 낮진 않죠. 제법 높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들이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돼요. 근데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야 되고요. 예. 또는 굉장히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해서 앞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매출 증가율이 뭐 4%대, 2%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막 10%대,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희소 가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들 중에서 생산성을 굉장히 향상을 많이 시키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면 원가를 절감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 4분기에 실적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출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한 업종들을 보시면 유틸리티, 임의소비재, IT고요. 유틸리티, 임의소비재. 네, IT고요. 임의소비재 안에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아, 예. 예. 그다음에 IT가 AI라든지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들어가죠. 뭐 반도체도 예. 들어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IT 섹터의 매출 서프라이즈인데 네. 원래는 정말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반 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도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가 잘 안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AI 관련된 것들은 예. 엔비디아는 예. 주구장창 계속 올라요. 예. 가장 비싼데 오릅니다. 올라가죠.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이 반도체 안에서 AI가 연결돼 있는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표적인 기업들 뭐 있기 때문에 좀 뽑아보시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높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또 생산성을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테슬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종을 그렇게 골라내는데 그게 어렵다면 예. 지금 나스닥이 올라와 있죠. 그냥 저희는 그냥 나스닥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다. 간밤에도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예, 예. 지난주에도 예. 그랬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우선 나스닥은 작년에 그 7월 달 숫자를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요. 죄송합니다. 9월 달 숫자를 돌파할까 말까 하고요. 네. 올해 연초를 돌파할까 말까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7월 달 고점까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일 수 있다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볼린저 딱 중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나스닥 100을 보면 그러니까 나스닥은 전체 뭐 몇천 개 기업이 들어가 있겠죠, 지수에. 근데 나스닥 100은 대형 기술주 10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형 기술주들이 그만큼 가격 경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벌써 그 볼린저 중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 7월 달 고점 수준까지 거의 와 있습니다. 네. 이걸 뚫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지수를 투자를 하자면 다우존스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은 지수가 못 올라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는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는 별로고요. 그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경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주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데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예.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희소 가치를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고 이익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나스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봅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정치권 이슈죠. 부채한도 협상 계속해서 좀 타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결렬이 됐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상승 출발 보여줬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엔터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뚜렷하게 좀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 2,480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 81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좀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65,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올라갑니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99,000원. 이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은 1% 떨어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하락합니다. LG화학도 0.7% 내림세 689,000원이고요. 삼성 SDI가 강보합권입니다. 67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올라갑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흐름 굉장히 좋아요. 각각 1%, 1.9% 올라가고요. 주가는 205,000원, 89,000원이죠. 네이버도 좀 소폭 올라갑니다. 20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하루 만에 다시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하락으로 22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떨어집니다. 542,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 올라가네요. 72,500원이고요. LNF 소폭 떨어집니다. 251,000원이죠. HLB가 1.8% 올라갑니다. 3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81,4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20%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2%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2% 하락 11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0.3% 떨어집니다. 펄어비스가 강보합권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약보합 1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또 IT 섹터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4% 강세입니다. 15,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LG 디스플레이 15,850원. IT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주 또 조선주들 흐름도 괜찮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3% 강세, 역시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2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HD 한국조선 해양도 0.5% 상승세, 조선주 흐름이 또 견조합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59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43억 원,
기관은 44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매도 우위, 기관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운수장비 섹터가 지금 흐름 좋습니다. 0.6% 올라가고요. 뒤어서 기계, 종이, 목재, 전기가스 섹터도 상승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2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7억 원, 1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3원 40전 상승한 1,34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나스닥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또 환율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어쨌든 결국은 상승 여력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돌려보면은 잔존 가치 모델을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S&P 500이라든지 러셀 2000이라든지 또 다우존스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과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고 특히 나스닥 100,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가 포함이 돼 있는 100개가 그거의 상승 여력은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환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금리의 차이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그렇죠. 차이. 우리나라는 3.5%의 픽스가 돼 있고 미국은 5.25까지 올렸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이가 제법 나죠. 2%는 안 되지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더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이미 벌써 3.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절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1,100원대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가계부채의 비율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이 미국보다는 좀 더 커요. 물론 정부 부채 비율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그렇지만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는 거고 환율도 저희는 연말까지는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가장 큰 그림인 달러 지수는 지금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2까지 올라왔어요. 달러 인덱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원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1,340원 위로 올라갔지만 그 달러 지수 자체도 아마 1년 뒤 되면은 한 95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가요. 그럼 5%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원화도 5% 이상 절상할 수 있다.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 결국에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2011년 재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을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주식과 채권 비중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세요? 좀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방송들을 보시면은 올해는 채권 투자의 시대 이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니까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6대4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대4요? 60-40 전략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주식을 60, 40% 채권 이 전략을 우리가 글로벌 자산 배분의 가장 평균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게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한 9% 나와요. 복리로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략을 편다면 채권을 40%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지난 10년 동안을 놓고 보시면은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때 굉장히 채권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굉장히 높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16.7%로 끝났어요. 이 6대4 전략이.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또 채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쉽게 채권에서 수익이 두 자릿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에 네. 아마도 3.25에서 3.5% 수준의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벌써 금리가 그 수준에 와 있다면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연간 수익률은 3.25에서 3.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수익이면은 원래 생각했던 9%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식을 40%보다 예. 적게 가져가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천하는 전략은 채권 20%, 주식 70% 전략이고 나머지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금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대체 자산들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지금 그 10년 국채금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보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계속 옆으로 기는 수준이 나옵니다. 저게 그렇게 연말까지 크게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미 벌써 괴리가 단기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는 5.0, 5.25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금리는 3.5. 그러면 차이가 벌써 1.5% 넘게 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릴 확률이 나중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뜨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1년 뒤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3.5% 정도다. 네. 연간.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국가별로 좀 포트폴리오를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나스닥 말씀 주셨잖아요. 예. 자, 우선 전체적인 걸 보시면은 미국의 나스닥을 60% 정도 들고 갑니다.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S&P 500 플러스 미국 전체 주식이 60%예요. 네. 글로벌에. 네. 근데 60% 가져가는 걸 다 나스닥으로 가져가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65% 가져가는 거는 저건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예. 왜냐하면 그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선진국이 80%예요. 그렇죠. 근데 65% 가져가는 거는 작게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신흥국을 35% 가져가는 것은 많이 가져가는 거죠. 중국이 생각보다 높네요, 비중이. 근데 중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미 벌써 13%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가져가는 것은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계산하세요. 중국의 GDP는 예. 글로벌 전체 GDP의 20%예요. 예.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체 GDP의 2%. 예, 그냥 네. 10분의 1입니다. 예. 근데 지금 7%나 가져가는 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은 예. 한국의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다 더해도 예.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2%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7% 가져간다는 건 3배 이상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AI, IT. 이거는 뭐 당연히 반도체가 화랑이 되면 이게 이제 AI와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가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기차 부품은 그만큼 비용을 낮춰주죠. 예, 부품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또 이거는 리뉴어블 에너지니까 신재생이니까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정도를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별로 매력도도 좀 저희가 업종별로 봤으니까 이제 미국 종목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종목 좀 매력도를 분석해 볼까요? 네. 그래도 종목 큰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표 13개 기업들 성장주라고 얘기합니다. 빵, 마가 같은 종목들인데 여기 안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보시면은 전기차와 특히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고 AI 관련된 알파벳, 구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엔비디아 올라오고 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많이 올랐는데도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한가 네, 충분히 봐요.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가장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네. 들고 있어서 얘기는 못 하겠고. 네. 네, 어쨌든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AMD네요. 네,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내가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도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다 얘기는 못 하겠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하나솔루션, 밑으로 내려가면 SK 하이닉스도 나오고 네. 네이버도 나오고 뭐 삼성전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15개를 좀 뽑아왔는데 이건 대형 기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한 가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나라는 이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아, 그래서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배구조 문제가 얘기가 예, 나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승 여력은 예. 이 지배구조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만큼 많이 오를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중국보다도 낫네요, 배당 네. 성향이.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는 꼭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도 좀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부분이잖아요. 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견 차가 있으면은 주가 예. 못 오른다. 그렇죠. 네, 그것은 변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